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시골 마을에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어른들은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항상 경고했습니다. 그 집은 50년이 넘게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크게 놀라 뛰쳐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와 정체불명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우리는 모험심에 불타올랐고 친구들과 이른바 귀신 잡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의 어느 더운 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흐린 안개 낀 밤이었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우리는 오래된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안을 탐험하던 중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낮고 흐릿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겁에 질려 몸이 굳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흔들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추었을 때 우리는 벽 너머로 지나가는 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고 한기가 등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는 입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세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친구들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 있었고 저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저 자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온 뒤 우리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인가 거울 속에 제가 혼자서 웃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마을에 새로운 이사가 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폐가를 새로 고쳐 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그 가족이 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사는 결코 완료되지 않았고 그 집에는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그 집에 가서 어떤 존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요. 여전히 그 거울 속 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폐가 체험이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우연히 알게 된 오래된 폐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의 모험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친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에 흥미로운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폐가 체험 후기 글을 읽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우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된다는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폐가는 도시 외곽, 숲이 우거진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했고 도로마저 끊긴 뒤에는 걸어서 좁고 불규칙한 산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폐가는 오래전 대가족이 살았으나 집안에 큰 비극이 일어난 뒤로 그 누구도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폐가는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반쯤 부서진 대문을 지나 낡고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며 그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을빛이 지면을 붉게 물들이며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집안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와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모험심에 불타오른 친구들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먼지 낀 복도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라도 나타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들은 호기심을 억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어둡고 축축하며 여기저기 곰팡이가 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벽지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나간 것처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부서진 가구와 끈적한 이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신기한 소품들을 관찰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집안은 더욱 괴기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친구들은 어떻게든 기분 좋은 놀이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혼잣말처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아래층에서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했지만 점점 목소리는 분명해져갔고 귀를 기울이면 귀를 맴도는 탄식과도 같은 소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지만 친구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보자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시커먼 물체가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과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빛나는 유리구슬 같은 눈을 가진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의 중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 그들은 인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인형의 입에서 살짝 열리며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뒷걸음질치며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어느새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절망적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인형의 눈이 번쩍이더니 방 안에 있던 가족 사진이 갑자기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한 그들은 문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뜻밖에도 문은 이내 쉽게 열렸고 그들은 정신없이 집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 주위로 찬바람이 불어오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헐레벌떡 차로 돌아와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던 중 한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친구들이 집안을 탐험하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그들 옆에는 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무엇인가의 환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후로 친구들은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그 사진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날의 경험을 기억하며 몸서리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을 모른 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고 그 폐가는 여전히 아무도 가지 않는 금기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어두운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산속의 힐링이라고 불리며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가기 좋은 장소로 유명했다. 우리는 주말 동안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일행은 총 5명이었다. 나, 영철, 민희, 지은, 그리고 수기를 포함한 우리들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바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길이 꽤나 험난했지만 찬바람을 가르며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차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우리는 여행의 설렘에 겨워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산장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어둠 속에서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게는 재미로 다가왔다. 우리가 예약한 방은 2층에 위치한 창이 큰 방이었다. 창가에서 내려다보면 어두운 숲이 펼쳐졌고 멀리 고요하게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다. 첫날 밤은 특별한 사건 없이 지나갔다. 지은과 민희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장난을 치고 우리는 침대 위에서 술을 마시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었다. 자정이 넘은 후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침대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산장 주변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얇은 안개 비늘이 손등에 닿을 정도였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에 신기해하며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기는 식탁 위에 놓여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우리가 묵고 있는 산장이 찍혀 있었고 산장 앞에는 5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시대도 다르고 옷차림도 달랐지만 기묘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기분 전환 겸 공포 영화를 보기로 했다.
하지만 영화가 중반부에 이를 때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영철은 아쉬워하며 디저트를 가져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의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분 뒤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영철의 비명이 들렸고 우리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부엌에 도착한 순간 영철은 흐릿한 달빛 아래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뭔가가 있었다. 마치 피가 스며든 것처럼 붉게 물든 바닥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아까 봤던 사진이 다시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의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한 명이 줄어든 채 여전히 산장 앞에 서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문 밖으로 나간 우리는 산장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안개 속에서 형체만 보일 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당황한 우리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아무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서늘한 공포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어지는 밤새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기묘한 기운 속에서 우리는 오직 최대로 긴장한 채로 서로를 지켜보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들은 급히 짐을 싸서 산장을 나왔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버렸다. 그 후로도 종종 그 사건을 떠올리면 문득 사진 속에서 우리와 닮았다.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그 형체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빠져들곤 한다. 산골짜기에서의 그 경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